네, 오늘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지정. 자, 먼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정합니다. 지정권자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공공사업 시행자와 민간 시행자가 있습니다. 공공사업 시행자는 이거는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좋아요. 국지, 공정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계속 이제 공공사업 시행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 국지공정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알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혁신도시법상 매입 공공기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이렇게 해당된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한국 뭐뭐 공사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 거기 한국도로공사는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한국도로공사는 공공기관은 맞는데 도시개발법상에서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나머지 6가지가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으로서는 국가철도공단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국가철도공사는 공공기관이고 국가철도공단은 정부 출연기관이라는 것, 한국도로공사가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셔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가 있고요. 이렇게 국지공정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 해당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민간사업 시행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토지 소유자와 조합, 그런데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조합은 조합인데 전부 환지 방식, 여기 조자, 전, 히읗자 다 있죠. 전부 환지 방식에서만 조합이 가능하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지 방식의 시행자는 원칙적으로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합니다. 자, 원칙은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신탁회사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국가는 해당되지 않는 항상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자, 보면은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국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권자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유를 보면은 이렇게 있는 거죠.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의 수립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시행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지정하지만 지정권자가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국공유지를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국제도포라는 말 기억나시죠? 국대법에서는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도시개발법에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분명 도시개발법인데 여기서 이제 제외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공식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생각되시겠지만, 그건 아니고,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국공유지가 나오는 거는 다른 데서는 포함되는 게 맞는데, 여기만, 이게 지금 이제 여기 옆에 써 있지만, 토지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행자 지정을 의뢰하는데, 그런 상황인데, 그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동의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이해를 하시면 이게 이제 당연히 제외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동의하는 경우, 이럴 경우 이제 지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행자의 변경 사유도 중요한데요. 뭔가 시행자가 잘못한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경우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에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착수 2년, 그 다음에 행정처분에 의하여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행정처분, 네, 그런 경우 변경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부도 파산, 시행자의 부도 파산, 그 밖의 사유로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빨리 바꿔야죠. 자,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경우로서 원칙적 시행자인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실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는데 그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실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시행자 변경 사유에 없죠. 사유에.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규약 등의 작성. 민간 부분 시행자는 규약을 작성하고요. 공공 부분의 시행자는 시행 규정을 작성합니다. 자, 이 부분 읽어보시고 공공부분 시행자가 시행규정을 작성하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 할 때와 공공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위탁. 시행자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어요. 또 민간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을 대행시킬 수 있는데 그 대행 주체는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사업 시행자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분양 등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 사업 정도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거고 그 주요 내용으로는 설계, 분양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와 같이 시행자 중 공공사업 시행자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는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 기분 대행하면 부실 기분이 들죠. 뭔가 부실하게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조합에 들어갑니다. 도시개발조합도 이제 꼭 확인을 하고 암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조합 설립의 인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라는 것, 정관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지정권자에게, 여기 계속 지정권자가 나오죠. 승인, 인가권자 다 지정권자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인가도 똑같이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와 같은 이러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걸 다시 또 인가받아야 한다 그러면 틀린 내용이겠죠. 그래서 공고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공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된다. 공주변 신고. 네,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고 방법을 단지 변경한다거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가 신청 시 동의 사항을 보면 조합 설립에 인가를 신청하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면3 총 2. 동의자 수 선정 방법,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상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이제 또 도시개발법은 포함한다고 그랬죠? 아까 같은 경우만 빼면은 다 이제 포함합니다. 2번,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의 신청 전에 동의를 당연히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신청 후에도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보면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의 수에 포함된다. 틀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요. 공법상 비영리 사단 법인의 성격을 갖죠. 성립 요건은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는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하고요. 등기를 하면 성립합니다. 그리고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해도 조합이 설립되면 당연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고요. 미성년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요. 동의 안 한 자도 조합원이 될 수가 있죠. 토지 소유자이면은 무조건 당연 조합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만 되지 건물 소유자도 조합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조합원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보유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한 평을 가지고 있든 1000평을 가지고 있든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거 이제 조심해야죠. 그냥 감정적으로 보면은 조합원은 보유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토지의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또 요 세 가지, 공유 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공유 대표자 1명만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을 갖고 있고요. 아파트 소유자는 아파트 그 한 동이 아니라 한 채 다 의결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공람 공고일 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하여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경비를 부담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죠. 옆에서 보면은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이 전반부는 맞았는데 후반부는 틀렸죠. 공유자를 대표하는 한 명만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조합의 임원, 구성원은 조합에는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 등 임원을 두며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정관에 따라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또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당연한 건데 시험에 자주 나오죠.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자, 여기서 이제 미성년자는 조합원은 될 수 있었죠. 그러나 조합 임원은 될 수 없습니다. 또 파산 선고를 받고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요 두 개가 헷갈리는데요. 네, 형벌에는 뭐 사형, 징역, 금고, 뭐 집행유예 이런 종류의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금고 이상이면은 일단은 가두어 두는 거죠. 네.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을 말하는데 금고는 말 그대로 이제 금하고 감금한다는 뜻이고요. 교도소에 가두어서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형태의 형벌이고 징역은 그런 상태에서 노역을 부과한다.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징역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금고보다는요. 어쨌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사람, 끝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굳이 이 사람들까지 이렇게 그 이사가 임원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될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임원이 되는 것을 막는 이유는 사실 이 조합이라는 게 도시개발조합 뭐 이런 것들이 막대한 사업자금과 권한이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전과자들이라든지 이 불건전한 세력들이 침입해서 조합이 불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도 금고형 이상의 성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자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요. 또 어떤 조합원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겁니다. 당연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도 이제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 이해를 하시고요. 또 조합의 임원으로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된 경우, 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제 후에 살펴볼 정비법에서는 임원 결격사유 발생 시에 즉시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 등을 살펴보면 종합장은 당연히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요.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조합의 사무를 분장합니다.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보다도 요 리을 1번이 시험에 자주 나오죠. 조합장은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자, 이 문장 그대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즉 여기 이제 기역자 따고 시옷자 따고 기역자 따고 시옷자 따서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죠.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예를 들면 조합장이 시행사의 대표인 경우 시행사 대표와 조합장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해서 자기 이익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계약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감사가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총회, 최고의 의사결정기구 필수기관인데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들을 보면 뭐 이렇게 있습니다. 조합의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환지 계획의 작성, 정관의 변경, 자금의 차입 및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 방법, 조합의 수지 예산, 환지 예정지의 지정, 채비지 등의 처분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는 반드시 총회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밑에 대의원회 알아볼 때 대의원회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다시 한번 중복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금에 관한 사항은 이제 총회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것, 어떤 이런 거. 자, 그러면 이제 대의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의원은 임의적 설립 기구입니다. 어떤 때 설립하냐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50인 이상이고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비법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정비법 배울 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비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비법에서는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이면 대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필수기관입니다. 자, 대의위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데 다음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조 개환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조합위원회 선임,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그 다음에 환지계획의 작성, 정관의 변경, 이렇게 5가지인데요. 이거를 첫 글자 따서 조조 개환정, 총회에서 조조가 개환정하고 있다. 뭐 그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조합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그런데 이제 다 완료돼서 청산금의 징수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하겠죠. 그리고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있어서도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실시계획의 수립 변경은 대의위원회가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환지계획의 작성, 경미한 변경은 제외하고요. 정관의 변경,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총회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환지 예정지의 지정은 대의위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환지 예정지가 아니라 환지 계획이었죠. 환지 예정지의 지정은 대의위원회에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헷갈리니까 조심하고요. 조합원의 경비 부담,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가 징수할 수 있고요.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또 징수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징수로 위탁할 수 있고, 징수로 위탁한 경우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를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를 지정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죠. 그래서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요.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요. 이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꼭 알아두시고요. 이 실시계획은 당연히 처음에 작성한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역시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 경미한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차고 누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 면적의 정정, 변동이 없는 범위니까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고요.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감소와 증감, 이런 건 경미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또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그 밑에 있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또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는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면적, 시행자, 시행기간, 시행방식,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내용 등등 이런 것들을 고시해야 합니다. 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즉, 이 실시계획이 이전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보다 후에 결정된 거죠. 그래서 신법 우선의 법칙에 의해서 도시군 실시계획으로 고시한 그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 사업의 인가, 전용 상수 설치 인가,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 인허가 등에 관하여 등등등에 대해서 관계행정위원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또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그 내용에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당연한 것들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내용을 마치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으로 넘어가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